네, 이어서는 글로벌 핫 이슈, 이 미국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를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저희 또 연휴 동안 쉬는 사이에 이슈들도 많이 들려왔지만 주말 사이에 또 들려온 이슈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또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말 관세 25% 부과, 중국에는 10% 부과를 확실시하게 됐는데 네. 이러한 이 이슈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 궁금해요. 일단 안 좋죠. 미리 예고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약간의 협상의 도구로 으름장을 넣고 또 어떤 거래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간다 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했는데 네. 바로 2월 1일에 또 행정 서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좀 전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부과되기 직전 한 4일 2월 4일이면 내일이잖아요. 네. 단기 협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이런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요. 네. 즉각적으로 관세 수입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수입한다라는 거는 뭔가 늘어나는 거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관세 수입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한 600억 달러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거래 물품이랑 거래 대금을 생각했을 때는. 다만 이런 600억 달러가 고스란히 미국한테는 플러스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네.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입하는 기업들도 비용이 늘어나지만 이걸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네. 그 늘어난 비용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실은 모든 분석이나 결론이 결국 소비자들한테 물가로 전가가 되고 이는 소비자의 어떤 잉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걸 한번 계산을 많이 해보면 가구당 한 연평균 800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거를 미국 내 한 가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가계부담 총액이 한 1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미국 경제가 한 연간 500억 달러의 손실 이렇게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관세 수입과 그리고 관세의 어떤 수입 이외의 관세로 인한 어떤 가계의 손실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거의 관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혜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용만 놓고 보면. 네. 그런데 이제 관세를 수입을 하면서 어떤 국가와 제품에 대한 견제, 그 안에서 나라 안에서의 인큐베이팅 시키려는 본인들의 국가의 어떤 뭐랄까 기업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비용이 늘어난다. 더불어서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뻑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준의 이 스탠스가 계속 이렇게 약간의 어떤 매파적 인하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데 이 관세 이슈가 오히려 좀 물가에 대한 고민을 엉겨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벌써 내일 시작인 건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 직전 협상이 나오더라도 불확실성 자체를 시장이 워낙 싫어하긴 하니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서 협상 전략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 이런 언급도 했더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될 것인지 저희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그렇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한 미증시 같아요. 또 이런 관세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캐나다와 멕시코 또 중국도 이 관세에 대한 보복 카드를 던졌잖아요. 이 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또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또 즉각적으로 미국의 물품에 대해서 네. 관세를 맞불 대응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나오는 수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중국도 준비 중이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중국보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조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중국은 이미 한번 맷집을 세워놨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미 한번 어떤 그러한 충격을 1차 전이었죠. 트럼프 1.0 시대에 받았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내수화라든지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끊겨져 있는 건 맞는데, 트럼프 1.0 이후에 그리고 바이든의 행정부를 건너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어떠한 미국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측면. 네. 그러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사실은 미국과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국가들은 관세가 부과되든 말든 그쵸.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돌고 돌아서 어떠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그 국가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네. 직접적으로는 지금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그게 사실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자체도 성장률이 이게 조금은 아마 이제 월가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성장률이 이게 좋겠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나올 수 있고 캐나다하고 멕시코, 특히 멕시코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생산 기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돌고 돌아서 그러면 미국에 있는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네. 어디서 만들어내느냐라고 했을 때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들어가는 자동차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의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어떠한 트럼프식의 협상이라면 뭐 때려놓고 수습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초반에 불확실하고 규모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딥시크 같은처럼 뭔가 큰 이슈인 것 같아서 막 변동성이 있었지만 알고 보면 딥시크도 결국 AI와 관련된 투자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또 방면일 수도 있겠다. 왜 중국 내에서 왜냐하면 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한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게 시장의 방향성을 오히려 명확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미국과 특히 멕시코의 어떤 하락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멕시코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이머징 통화의 거래량이 제일 많은 국가예요. 네. 외환.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에서. 네. 그래서 멕시코 통화를 보면서 이머징의 소위 말하는 이 경제 성장률의 탄력도 보기도 하거든요. 네. 미국에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어떤 이머징 통화하고도 많이 보지만 네. 그래서 미국 이머징 통화 특히 멕시코 통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이머징의 어떤 바스켓에 있었던 통화들도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원화에도 약세 용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특히 멕시코가 이머징 통화가 가장 많은 나라다. 또 멕시코의 지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수출을 미국에 하지 않는 나라들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또 수출 비중이 큰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관세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들도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2018, 19년을 넘어오면서 무역 갈등, 관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네. 봤죠.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이제 주가. 물론 그때는 연준의 긴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 대중국 관세 그리고 맞불 작전에 의해서 한국의 증시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오히려 더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때하고는 달리 좀 대응이 되어 있다. 많이 이제 좀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이라든지 생산 기지가 조금은 많이 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을 통해서 미국을 가거나 내지는 미국과 중국으로 고스란히 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또 지금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지만
또 이제 좀 넓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관세 네. 부과 대상이. 그렇죠. 그래서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1차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아까 멕시코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거든요. 네. 네, 환율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원화가 달러 대비 약해질 수 있다. 관세 부과라는 거는 결국 미국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들의 제품들을 비싸게 먹이는 거잖아요. 네. 그 소비자한테는. 그러면 물품을 파는 기업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 매출이 떨어진다는 건 성장률이 떨어져서 매출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떨어지죠. 마진이 빠지게 되면 이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게 다 쌓이면 한 나라의, 한 기업들의, 한 국가의 이 지수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외환 보유액이 들어오는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것 때문에 네. 원화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되게 높은 원화의 레벨인데 이게 더 약해지는 거에 대한 반응. 그게 나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원화의 약세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또 원화 약세로 인한 해지 수단으로 선물을 매도하면서 한국의 시장이 인덱스가 약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원화 약세로 인해서 내지는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는 거는 또 글로벌하게 보면 이머징 자체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머징 전체의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머징 전체의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작은 배분상에서 올해 들어서 사실은 빅테크보다는 약간은 미국 내에서도 중소형주 그리고 약간 글로벌하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싼 기업들에 대한 매수로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싼 기업들이 이 비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싼 건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이머징이나 아니면 소외되었던 기업들에 대한 자금 배분이 당장 막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 자체는 방향성이 아직도 우상향에 대한 기대는 좀 떨어뜨려야 되고 하방이 발생할 텐데 이게 언제 안정을 찾느냐,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또 2월에는 좀 버텨내야 되는 구간이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또 이머징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공부해 나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이슈가 정말 많은데 이 이슈들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미증시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요일 저녁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장이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을 또 해보면 좋을까요? 관세 뉴스가 뭐 시장을 거의 많이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도 미국의 펀더멘탈과 관련된 지표나 기업들이 많이 발표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월 초에 항상 나오는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라는 어떤 선행 지표가 나오거든요. 네. 뭐 관세 이슈가 있더라도 관세와 관련된 뉴스가 없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현재로서는 아직도 50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 이하에 있으면서 조금은 개선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관세 이슈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ISM 제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50 언더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고 뭔가 신규 주문이라든지 이제 어떤 제조업의 활동이 늘어난다라는 액션을 보여줬는데 네. 이거 관세 때문에 다음 달에는 안 좋아질 수 있겠네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마냥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야 이거 더 계속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냐 기업들의 네. 센티멘트가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경제가 연말 연초를 넘어오면서 뭔가 바닥을 치고 특히 제조업 쪽에 바닥을 치고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이렇게 약한 상태인데 네. 지금 관세 이슈까지 그러면 미국 제조업 나아가 미국의 제조업이 반등을 못한다라는 건 사실은 지표로 그려보면 미국의 어떤 ISM 제조업 지수를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수의 방향, 이익의 방향, 우리나라의 수출의 방향과 거의 유사한 하나의 키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회복되기까지가 너무 어렵구나. 네. 그러면 그들도 회복되는 게 어려우면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을 낮출 거고, 그럼 신규 주문을 위해서 받아야 됐었던 여러 가지 제공품이나 원재료가 들어오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파는 국가들은 또 떨어질 거고, 이런 해석이 오늘 저녁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에 대한 지표, ISM 제조업 지표도 관세와 함께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게 나와도 나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네. 나쁘게 나온다면 정말 나쁘게 반응할 수가 있는 지표니까요. 오늘 저녁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는 말씀해 주신 이슈를 또 바탕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2시간, 1시간 반 뒤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장 힌트도 한번 찾아주시죠. 우리 시장 일단 관세에서 네. 트럼프의 관세에서 자유로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좀 불안하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수급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수 관련주 중심으로는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하여서 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뭐 딥시크라는 부분들은 뭐 지난 금요일에 반영은 많이 했지만 이게 돌고 이제 돌아서 미국의 기업들이 실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서 네. 그리고 딥시크가 단순히 이 메모리나 아니면 그 AI 반도체의 밸류체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시스템이 더 많이 필요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하면서 이제 변동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31일에 발표가 된 이제 이튼 실적이 있는데 이 이튼 실적이 우리 이제 국내 전력기기 업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있지만 네. 어쨌든 이 전력기기가 오늘 어떤 반등을 나와줄지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 아직 그 중국은 춘절 연휴로 쉬고 있습니다. 네. 2월 4일까지. 그래서 중국의 대응이 관세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지수의 방향성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아마 한 내일 모레 그러니까 4일까지 쉬고 나서 수요일부터 개장이 됐을 때 중국 증시의 반응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중국의 증시가 연휴를 통해서 내수가 정말 지방정부 전인들을 통해서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얘기했는데 내수가 살아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소비로 포장은 되겠지만 중국의 내수라는 부분, 미국의 약간 수출이 조금 덜 되는 건 이쪽에서 좀 커버해 줄 수도 있겠나라는 기대가 생길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오늘 시장 우리나라 변동성은 있지만 한 2, 3일 이후에 방향성까지 관망성이 짙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이 내수가 얼마나 올라올지 그리고 관세를 부과된 그러니까 중국도 관세를 때려 맞았잖아요. 그게 어떤 대응이 나올지를 판단하는 기간이 오늘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31일에 발표됐던 이튼의 실적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오늘 장 대응하실 때 더 편안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